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 세 사람이 살해를 당한 시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밝혀낼 만한 증언이 없었던 거죠. 자, 다시 이야기는요, 사건 당일 아침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스틴이 사건 현장, 저스틴이란 그 동네 친구가 사건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간 시간은 약 8시 너머였습니다. 그런데 메를린이 잠에서 깨서 아들을 맞이했어요. 근데 아들의 신발에 피가 묻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바로 이걸 경찰에 보고해요. 보세요. 아들은 분명 현장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장을 보지도 않았어요. 나올 때요. 근데 왜 신발에 피가 묻어 있냐는 거죠. 사실 최면 조사를 통해서 그가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어쩌면 잠에서 깨어서 분명 사건을 일부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은 이 피가 묻어있는 아이의 신발, 이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엥 하셨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날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누군가 친구가 메를린의 집을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집 뒤에서 이 마티라는 남자 기억하시죠? 이 남자가 집 뒤에서 나무를 태우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무 더미 사이에 남자의 신발 하나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분 또한 경찰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메를린은 자신의 남편이 혹시 이 살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불안감에 먼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친구 집에다 데려다 둡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때 지하실에서 피 묻은 망치를 발견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부인하게 되면서 이게 다시 증언으로 참작되진 않았습니다. 너무도 복잡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허술하고 사람들의 말은 다 제각각일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는 한 정황이 있는데 당시 이 현장의 담당 경찰이었던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저스틴의 새아빠 마티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가 그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는데 도움을 줬을 수도 있죠. 사건 직후 마티와 보는 일이 있다면서 도시를 떠나요.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것도 너무도 의심스러운 정황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며칠 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매우 허술했다고 합니다. 정식 조사가 있기 전에 경찰은 이미 마티와 보와 어떤 이 사건에 대한 단서를 흘릴 수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끼워 맞추기식의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인터뷰 기록에는요, 완전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보라는 사람이 경찰과의 인터뷰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저 전직 경찰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이를 덥석 믿게 돼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이들의 인터뷰를 그냥 술렁술렁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분명 이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이었던 적이 없어요. 보는요, 인터뷰 내내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정황들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경찰은 그냥 대충 넘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 전에 보는 이 사건이 일어난 28번 오두막의 위치를 자기가 안다고 얘기했다가 인터뷰 막바지에는 나는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깨어있는 메를린,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 2시에 돌아왔다는 거를 증인으로서 메를린은 나를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메를린은 그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어요. 이 외에도 이 사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들을 이야기하지만 더 황당한 건 경찰은 그의 인터뷰에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티의 조사 또한 이상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꼬맹이 저스틴이 그날 살인이 일어난 집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봤을 수도 있죠.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다라는 이 애매모호한 말을 내뱉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그가 살인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 또한 무시합니다.
마티가 이 사건의 흉기가 망치였다면서요. 근데 저도 망치를 잃어버렸는데 하는 이야기. 인터뷰 내내요. 나라면 어디로 도망갔겠다라느니, 나라면 그렇게 안 죽였겠, 이런 가벼운 대화들을 마구 내뱉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사건 조사에 반영되지 않고 결국 마티와 보는 그대로 풀려나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후 보는 그곳을 떠나서 오레곤으로 이사했고요. 바비 레이크라고 이름을 바꾸고 살게 됩니다. 마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요. 하지만 거기서 한 번 더 혐의 없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스틴이 이야기하는 그 범인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티가 경찰에서 용의선상에서 풀려난 이후에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심리상담 기록에는 그가 이 사건과 얼마나 큰 관련성이 있는 걸 대놓고 보여주게 되죠. 마티는 상담에서 주어를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건 제 친구가 벌인 일이에요. 또 한 번은요. 내가 부인의 친구년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하면서 욕을 하고 막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부인의 친구라고 얘기한 건 수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러던 중 4월 27일에 행해진 심리상담에서 그가 평소와 다르게 매우 침착하게 상담사에게 모든 걸 고백합니다. 여자와 딸은 내가 죽였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왜 살인을 저지르셨죠? 그랬더니 마티는 그 수라는 여자가 내 부인을 막 꼬드겨서 나랑 이혼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치밀었던 거죠. 근데 티나요. 티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살인을 목격했거든요. 그는 너무도 무덤덤하게 사건에 대해서 술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상담사가 다시 얘기하죠. 그런데 자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티가 이야기합니다. 저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했어요. 거짓말을 해도 감지가 되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마티의 자백이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당시 상담 시간에 이뤄진 대화였고요. 환자와 의사 간에 나눈 이야기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라는 조약 때문에 상담사가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티는 이후에 한 번에 더 심리 상담을 받고 오레곤으로 이주해버립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리게 되죠.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1984년 28번 오두막이 있던 곳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한 유골의 일부가 발견됩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유골의 신원을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그 유골이 3년 전 실종된 티나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치아 모양 대조를 통해서 그 유골이 사라진 티나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너무도 시신이 오래 밖에서 방치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내지 못한 채 이 익명의 전화가 분명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또 한 번 이상하리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왜 이럽니까? 그러다 1988년 여전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고 있던 보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죠. 자연사라고 판명이 되었지만 그가 이전부터 여러 폭력 조직과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의 타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 마티 또한 암으로 사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티와 그 상담사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사실 2010년에 공개됐었어요.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용의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중단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상담 내용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어요. 너무도 답답하죠. 그래서 이 복잡한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 마이크라는 형사에 의해서 다시 지역 내 조사팀이 만들어졌고 2016년 흉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번째 망치가 연못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망치는 마티가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그 망치와 손잡이 부분이 일치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마이크라는 형사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1981년 당시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의 가족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버려서 수사 진행이 힘들었지만 그가 더욱더 집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는 이 사건이 당시의 초기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고 해요. 사건 현장에 형사들이 들이닥치게 되었는데 그때 마구잡이로 들이닥쳐서 현장에 있던 많은 증거들이 훼손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방향은 이 사건에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 마티와 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외에도 이 사건 당일 그 사망했던 존과 데이나가 길에서 놀다가 집에 가기 위해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차를 얻어 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만난 낯선 이에 의해서 살인이 벌어졌을 거다라는 가설도 있었고 또 게다가 이 셋째 딸 티나를 평소에 약간 정도 이상으로 좋아했던 한 선생님에 의한 살인일 거라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란 사람은요, 4년 전에 아동 성폭행으로 체포되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살인이 일어날 즈음 감옥에서 마침 나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을 연구하던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관련된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그건 그저 가설일 뿐으로 남아암게 됩니다. 사건 발생 후 생존한 아들 2명은 아버지가 데려가서 키우게 됐고요. 비극을 잇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고 하죠. 증언을 했던 저스틴 또한 엄마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장소였던 28번 오두막, 이곳은 흉흉하게 남아서 소문만 무성하다가 결국 2004년 철거됩니다. 마이크 형사는 여전히 이 수 가족의 비극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미제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범인과 그에 따른 증거가 잘 밝혀져서 죽은 가족들이 편안히 잠들기를 바라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